안녕하세요. 저술구 한윤영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상식의 독재라는 책을 냈는데 한국 문화의 특성을 설명하려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데 외국 사람들의 시선으로 봐야 이제 나오는 것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사회심리학을 하시는 허태균 선생님이 일본 심리학자 이누미야 요시유키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 소개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이랬다는 거야. 나는 한국 문화를 잘 몰라서 오늘은 내가 쏜다라고 하는 게 그냥 계산해준다는 말인 줄 알았어 라고 하길래 그게 맞는데 무슨 다른 의미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심리학자 선생님이 그게 오늘은 내가 쏜다라는 건 계산을 하겠다는 선언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선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쏠만한 일이 생기면 쏘잖아요. 그럼 쏘면서 자기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얻어먹으면 당연히 그 사람 자랑질을 좀 들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하느냐? 우리에겐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쏘는데 그럼 얻어먹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지 밥을 얻어먹으면서 자기 얘기만 하겠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 공기처럼 당연한 거니까 그게 주인공선이라는 생각을 못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는 그냥 뭐 산다는 얘기인 줄 알고 뭐 얻어먹으면서도 자기는 자기 할 얘기 했는데 그냥 이제 불쾌하잖아요. 오늘 내가 쏘는 날인데 왜 저 X가 지 얘기만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주인공 취급해주는 문화는 그래서 이제 눈치가 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타이밍은 얘가 주인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생일 잔치를 할 때는 부모든 친구들이든 생일 잔치의 주역을 맞춰주려고 하는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이제 노래방이 1990년대 처음 생겼을 때 서울에 와서 처음 노래방 접한 지역 어르신들이 마이크를 공평하게 서로 잡느라 이제 열차 시간을 놓쳤다는 사례 뭐 이런 거 들으신 적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서로가 서로를 동등하게 한 바퀴 돌면서 두 바퀴 돌면서 한 명당 한 번씩은 그 마이크를 잡아야 마이크를 잡으면 주인공이잖아요. 그 서로가 서로를 주인공 취급해줘야 되는 문화 때문에 사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건 꼭 긍정적인 사례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결혼식 하객들이 코디를 너무 일률적으로 칙칙한 검은색 옷으로 해야 된다는 압박이 강하다는 그런 현상이 이제 기사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 역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틀이 있어요. 왜냐면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죠? 신랑 신부, 특히 이제 신부잖아요. 신부 혼자 돋보여야지 하객들은 튀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오늘은 신부가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엑스트라를 해줘야 되니까 검은 옷 입고 와야 돼 라는 그런 식의 압력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인들끼리의 서로가 서로를 주인공 취급하는 문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부분이 한국은 집단주의 내에서의 서열이 아주 확실해서 서로 해야 할 일이 엄격하게 정해진 그런 일본 같은 문화도 아니고 모두가 자신을 주인공이라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주인공 놀이라는데 전혀 협력해주지 않고 그래서 본인의 소신대로 행동하는 그런 유럽 같은 개인주의 문화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집단주의예요? 개인주의예요? 집단주의라는 일본 사례도 잘 안 맞고 개인주의라는 유럽 사례도 잘 안 맞잖아요. 그게 이제 관계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좀 약간 다른 겁니다. 그 중간인데 그게 중간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독특하게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주인공 취급해준다는 거 역시 또 눈치 얘기가 나오는데 집단 내부에서 인간 관계망에 따라 여러 가지 행동이 작동하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암묵적인 룰을 끊임없이 체크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피곤한 사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회성이 제일 없다는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주인공이지? 라고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석기 문화는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의 부족주의 문화. 그때는 신분제도 없었고 인간들이 되게 평등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이런 시대의 윤리의식이란 것이고 신석기 문화는 그게 아니라 잉여가 발생하고 국가가 발생하고 신분이 발생하고 그럼 이제 왕이 노비를 억압하는 왕이 노비를 지배하는 이런 문화적 특징이 이제 신석기 윤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국 문화는 구석기 윤리가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로 이제 그 위에 중앙집권적 국가가 더 씌워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서는 신분제도 완전히 승복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놈들끼리 서로 모여있으면 어떤 암묵적인 룰을 형성할까요? 서로가 서로를 잠깐씩 주인공 취급해주는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얘기했던 구석기 조직이 신석기적 국가에서 철저하게 박살이 나면은 사람들이 승복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이번 생에서는 평민이야. 나는 이번 생에선 귀족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사실 신분제적 질서가 공고한 사회거든요. 일본 같은 사회는 이게 공고한 사회죠. 그러면은 주인공이 아닌데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장인 정신인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귀족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뭐 스시를 만드는 데서 내가 천하제일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현생에서 내가 권력도 잡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니까 주인공의식이 남아있는 겁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를 비교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의외로 개인주의적이다라고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호 간섭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이제 고나리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고나리질 싫다고 하는데 그런데 고나리질은 우리가 또 좋아하는 정 문화랑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왜냐면 서로 간섭을 하니까 정도 가능하고 고나리질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끊임없이 선을 넘어서 남에게 간섭을 하고 챙겨주는 문화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본 어떻죠? 일본 사람들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는 일본 문화가 한국인들 보기에는 오히려 쟤들 되게 개인주의적이네, 미국적이네, 서양적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본인들 보기에는 본인들은 집단 내부의 위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도 안 그렇죠. 모든 걸 자기 중심 관계망으로 사고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한국인들이 우리보다 개인주의적이다, 미국적이다, 서양적이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이분법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여러 잣대로 정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각각의 문화의 특수성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근대 한국이 외부로부터 이식된 근대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럼 신분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늦게 철폐된 나라인 건 맞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먼저 신분제가 해체된 다음에 조선에서 신분제가 해체됐으니까. 그런데 현대 한국의 신분제적 유산이 남아있나요? 전혀 안 남아있죠. 그러나 일본에는 남아있습니다. 일본에는 브라쿠민 차별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왜 한국은 이렇게 신분제가 쉽게 해체됐느냐 생각하면 모두가 서로를 암묵적으로 주인공으로 대해야 하는 문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대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신분제가 철저하게 폐지되느냐라고 생각하면 조선이 망해서 식민지가 됐으니까 지배계층인 양반들의 처지가 한심해졌고 게다가 이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물적 조건이 철저하게 파괴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제가 완벽하게 해체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물론 이 생각에도 상당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맥락을 따지면 조선이 식민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혹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현대적 내전이 없었더라도 저는 신분제가 일본보다는 더 철저하게 해체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맥락적 근거가 있는데 식민지 시대 조선에 형평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형평운동은 백정 출신에 대한 차별을 타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일본에서 먼저 생긴 운동을 본딴 거예요. 1922년에 일본에서 특수브라민, 브라쿠민 차별 타파를 위해 수평운동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본떠가지고 1923년에 그 한국에서 백정 출신 차별을 타파하자는 형평운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일본의 특수브라민, 브라쿠민 아직도 오늘날까지 차별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백정 차별은 형평운동 시작하자마자 거의 그냥 곧바로 끝나요. 차별의 양상이 사라지고 운동의 다음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독립운동 할 것이냐, 뭐 하냐 하다가 이제 일본의 탄압을 받고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가 뭐 지금 현대 한국에서 정육점 사장님들을 차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누가 백정의 자손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사를 가면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노비 출신들도 다 자기들이 양반의 후손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세탁이 쉽게 돼요. 이사를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현대 한국에서 유럽, 미국, 일본만큼도 신분제 잔재가 남아있지 않은 이유를 다만 식민 지배나 전쟁으로만 환원할 수는 없고 이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거듭 말하지만 개인주의적 서양, 집단주의적 동양 이런 이분법으로는 한국인들이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특수성의 내용 그리고 결을 제대로 분석할 때 우리가 특정한 사회 문제에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정교한 정책적인 대안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제도다, 유럽에서 성공한 제도다, 일본에서 성공한 제도다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한국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특징을 파악하고 그 특징에 맞춰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작동하는 정책이 될 거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